나는 평생 언니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그날 웨딩홀 끝에서 나를 바라보는 남자가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을 찾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결혼식 사흘 전 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이유도 남기지 않다는 채 떨리는 송글씨로 짧은 한 문장만 남겨두고 이번만 좀 도와줘.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나에게 답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언니와 닮았다는 이유로 몇 번 고개를 끄덕인 뒤 괜찮다고 조금만 손보면 된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때부터 나는 늘 예비용이었다. 가족사진 속에서도 언니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요한 자리에서 빠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 모든 자리에서 잊히고 모든 비교에서 뒤처지며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날 나더러 대신하라 했을 때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웨딩드레스는 반나절 만에 맞춰졌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붙어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공허하기만 했다. 청담동 고급 호텔 웨딩홀의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그 속의 신부는 나도 언니도 그 누구도 아닌 그저 오늘을 위해 만들어진 신부였다. 신부님 준비되셨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베일을 내렸었다. 문이 열리고 클래식 삼중주 연주가 퍼졌다. 은은한 꽃향기와 샹들리에의 불빛이 어우러진 순간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나는 한 걸음씩 붉은 카펫 위를 걸었다.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고 속삭임 같은 숨소리를 스쳐 지나 마침내 그 사람 앞에 섰다. 강지훈? 재계에서 금융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남자, 강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냉철하고 완벽한 이미지로 스캔들조차 없는 인물.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었다. 올려다본 그의 눈동자는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피했지만 그가 입을 열었다. 고개 숙이지 마요. 놀람도 분노도 당황도 없이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훈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릿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아니죠. 대답 대신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추궁하지도 않았다. 단지 한 번 더 되물었다. 그 사람이 아니군요. 좋아요. 그 순간 나는 거의 숨이 막혔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화도 안 내고 결혼을 취소하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는다니. 아니면 정말로 상관없는 걸까? 그때 문득 그는 그저 서류상 옆에 서 있을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정치적인 결합, 형식적인 결혼.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달래봤다. 결혼식 전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괜찮아, 겨우 석 달이야. 석 달만 지나면 이혼하면 돼. 그렇게만 생각하며 버텼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나 설령 알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명하고 사진 찍고 케이크를 자르고 모든 절차는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엑셀표대로 분 단위로 맞춰 돌아갔다. 내 인생이 정말 그 표 속 셀처럼 차갑게 배열되어 있는 것 같았다. 연회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서서 지훈 씨가 각 테이블을 돌며 잔을 들고 웃는 모습을 지켜봤다. 예의 바른 미소, 단정한 자세,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다. 아마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겠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연회가 끝나고 장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 신혼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내가 살아온 공간보다 4배는 넓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비싸 보였지만 동시에 낯설고 차가웠다. 막 욕실로 향하려던 순간 문이 열리며 지훈 씨가 들어왔다. 놀란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는 여유롭고 깔끔한 모습 그대로였다. 걱정 마요. 차분한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난 당신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안도해야 할지 씁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앞으로 몇 달 동안만 잘 연기하면 돼요. 이후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손을 꼭 쥔 채 나는 조용히 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야 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당신이 누굴 대신하든 적어도 내 눈엔 한 번도 대체품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그와 나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온몸으로 느꼈다. 커튼 뒤로 비치는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 펜을 움직이는 모습. 왜 그가 나를 캐묻지도 화내지도 따지지도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를 그렇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지도. 그런 시선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 새벽 3시 핸드폰을 켜서 메모장에 단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언니 대신 결혼했다. 하지만 이 결혼의 주인공은 애초에 언니가 아니었던 것 같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희미한 빛이 커튼을 타고 벽에 번졌다. 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재킷은 의자에 걸려 있고 손엔 만년필 고개는 약간 숙인 채였다. 노란 조명이 그의 콧날과 조용한 눈빛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치 정물화의 중심에 그가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같은 방을 쓰는 두 낯선 사람 사이의 고요함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아 잠든 척하려 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아직 앉아요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그가 나를 당신이나 부인이 아닌 부드럽게 당신 대신 할인처럼 애라고 불렀다. 그 짧고 가벼운 한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담요를 가슴께까지 끌어올린 채 말했다. 그냥 깼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내려놓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본능적으로 나는 뒤로 물러나 침대 머리맡에 닿았다.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난 아무것도 안 해야 하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알아요 라는 말이 나왔다. 사실 잘 모르겠었다. 처음으로 한 남자와 한 방에서 밤을 보내는 것도 그 남자가 법적으로 내 남편인 상황도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망설이던 나는 결국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불이 켜지자 아늑하고 부드러운 공간이 드러났다. 크림색과 연한 갈색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부드러운 침구, 그리고 탁자 위에 라벤더 꽃병.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요. 같은 방을 쓸 필요도 억지로 함께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다. 그가 나를 위해 이런 방을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 이 결혼의 시작이 단순히 계약 이상의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마치 처음부터 강지훈이 이 결혼 대리건을 계획했던 것 같았다. 마치 당신은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를 누구인지 묻지도 않으세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상할 만큼 차분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묻지 않아도 이유를 아는 듯한 표정이었다. 왜냐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언니가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속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그는 나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럼 내 말대로 내가 화를 내고 너를 내쫓고 오직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 침대 옆 스탠드 조명을 켜더니 등을 돌렸다. 여기서 편히 자. 내일부터는 장집사에게 너 일정에 맞춰 준비하도록 시킬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그들에게 말하거나 직접 나에게 얘기해. 지훈 씨, 나는 그를 불렀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굳이 이렇게까지 친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그 시선 속에 오래된 피로와 묘한 안쓰러움이 스쳤다. 마치 그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듯한 표정이었다. 왜일까?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나는 대체품일 뿐이니까. 그가 미간을 좁히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아주 가까이 마주섰다. 그의 속눈썹이 희미한 불빛에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내 귀에 닿았다. 그럼 잘 들어. 나한테 베카리는 대체품이 아니야. 너는 유일해. 심장이 순간적으로 박자를 놓쳤다. 그는 곧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나는 맞춤 제작된 이 방 한가운데 서서 마치 첫사랑을 겪는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움도 낯선 환경도 아닌 단지 그 한마디. 너는 유일해.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늘 언니의 그림자였다.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불려 나온 사람. 누구도 곤란해지지 않도록 조용하고 수능적인 역할. 단 한 번도 유일한 존재가 된 적 없었다. 그런데 차가운 걸의 결혼일 거라 생각했던 그가 주저없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약간의 혼란스러움 속에 눈을 떴다. 태어나서 처음 누워본 푹신한 침대에 은은한 라벤더 드라이 플라워향, 하얀 커튼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잡지 속 한 장면 같았다.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자 복도에서 가사도우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부인 일어나셨군요. 조식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강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인이라는 호칭에 잠시 발걸음이 멈췄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아침 식사하세요. 입맛에 안 맞으면 셰프를 바꿀게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결혼한 지 24시간도 안 된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건 분명 어색할 줄 알았다. 하지만 강지우는 예상 밖이었다. 너무나도 차분해서 그 침묵을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혼 다음 날의 첫 아침 식사. 계단을 내려가니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 손엔 커피잔 팔꿈치는 소매를 거둔 흰 셔츠 위에 걸쳐져 있었다. 나는 발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돌아갈까 했다. 신혼 아침 식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여기 와서 같이 먹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 그의 맞은편 3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마치 담임 선생님을 피하는 학생처럼. 가사도우미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았다. 반숙 계란, 프라이 갓 구운 스콘 자몽 주스. 내가 평소 먹던 아침과는 전혀 달랐다. 죽도 라면도 편의점 샌드위치도 없었다. 몇 입만 먹고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아침 식탁에서 포크를 들려던 순간 지훈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린 씨 혹시 이런 서양식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셰프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익숙해요. 괜히 참지 마요. 그는 시선을 노트북 화면에 고정한 채 덧붙였다. 여긴 백가 지하가 아니니까 불편하게 참을 필요 없어요. 손에 쥔 포크를 조금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니 관심조차 없을 거라 여겼던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생활 패턴이 거의 반대였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고 그는 늦게 자고 나보다 30분 늦게 일어나거나 늦은 밤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가끔 제 서재에서 들려오는 낮고 안정적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대화 소리. 그 목소리는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가 후계자의 전형 그 자체였다. 어느 날 거실에서 혼자 무성경화를 보고 있는데 장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강 선생님이 이 집에 누군가를 재운 건 처음이에요. 부인 말고는요. 그 말이 나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마치 현관 앞에 서 있는 기분. 한쪽은 낯선 세상, 다른 쪽은 그가 천천히 열어가는 세상. 하지만 나를 그 안으로 부르진 않는 상태. 결혼식이 끝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화면에 뜬 이름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를 받았다. 잘 지내.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언니는 내가 어떻게 지낼 거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언니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안해. 나는 피식 웃었다. 이게 몇 번째인지도 모른다. 나는 원래 공평함을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억지로 결혼식에 서서 대역 신부가 되고 이 집에서 진짜 아내처럼 지내다 보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언니 돌아올 생각이야. 지훈 씨가 알아챘는지만 궁금했어. 나는 잠시 멈췄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유일해요. 하지만 그 말은 언니에게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답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신부가 누군지, 왜 거짓말을 했는진 나도 모르겠다. 그저 그 남자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언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코트를 벗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계단 위에 서 있었고 피하려는 순간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늘처럼 시선을 피하려 했는데 그가 말했다. 이제 고개 숙이지 마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목이 바짝 말랐다. 그가 다가와 계단 아래에 멈춰 섰다.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니 얘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어봐요. 예전에 언니 좋아했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무례했나 싶어 물러서려는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하린 씨가 웨딩드레스 입고 걸어오는 걸 본 순간 그전 건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 안에서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지훈 씨의 메시지. 내일 산책할래요. 여기 벚꽃길이 있는데 하린 씨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몇 시예요? 1분도 안 돼서 답이 왔다. 7시 정문에서 기다릴게요.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약속대로 정문에 섰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채 기대선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얀 셔츠와 회색 진을 입은 모습. 사업가라기보다 로맨스 만화 속 남자 주인공 같았다. 지훈 씨 이 시간에 일어나기 힘드신 줄 알았어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나를 흘끗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할인을 기다리는 거라면 몇 시든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에 발걸음이 순간 헛디뎌졌다.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심장을 정조준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 지훈 씨가 말한 꽃길은 저택 뒤편 남산 순환로와 연결된 작은 오솔길이었다. 양옆에는 짙은 녹음과 철쭉 들꽃이 길을 따라 피어 있었고 정돈된 사철나무와 동백이 은은한 향을 바람에 실어보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고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발걸음 간격은 나를 압박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숨소리와 곁에 있는 기운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여기 참 조용하네요. 내 시선은 앞쪽 나무들에 머물러 있었다. 할인이 시끄러운 데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는 나를 보지도 않는 채 담담하게 말했다. 생일 파티에서 귀를 막고 서 있던 적 있었잖아요. 분명 불편했는데도 끝까지 웃고 있더군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땐 저희 처음 본 날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난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었어.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결혼식 이후 언니가 사라진 날 이유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니. 그럼 몇 번이나 본 거예요?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행사장에서 5번, 쇼핑몰에서 2번, 자선 경매에서 1번. 그리고 멀리서 3번 네가 언니랑 닮지 않았다는 걸 알아볼 만큼 가까이서. 입이 벌어졌다. 마치 대역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3번째 장면에서 감독이 사실 오래전부터 팬이었다고 밝히는 느낌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정신이 멍했다.
그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점심도 거른 채 생각에 잠겼다. 오후 지훈 씨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한 작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 아래쪽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도 이름표도 없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뚜껑을 열자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있었다. 교문 앞에서 흰 셔츠에 머리를 높이 묶고 두 손으로 따뜻한 두유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 분명 내가 가진 적 없는 사진이었다. 누군가가 멀리서 찍은 그러나 악의 없는 시선이었다. 그 옆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내가 읽는 책, 견과류 알레르기, 매운 음식 싫어함, 어두운 곳을 무서워함, 진한 커피를 못 마신다는 것까지 모두 나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상자를 덮고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다. 지훈 씨가 들어왔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던 나를 그는 의아하게 바라봤다. 괜찮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책을 정리하는 척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가 다가와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내 팔을 살짝 들어 올려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방금 부딪혀 생긴 붉은 자국이 있었다. 자신을 전혀 챙기지 않네. 숨결 같은 목소리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동작은 눈물이 날 만큼 부드러웠다. 내일부터는 방 정리하지 말아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내가 가져다 줄게요.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왜 내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왜 결혼식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눈빛으로 나를 보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끝내 목구멍에서 삼켜버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창가를 등진 채 스탠드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과연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애초에 그 사람의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하고 있었다면 말이다.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작은 물방울 모양의 청록색 보석이 달린 은목걸이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전에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그땐 줄 이유가 없었어. 나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했다. 경매장에서 그 목걸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너무 비싸서 그냥 웃으며 돌아섰던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미묘한 시간을 기억한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목걸이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문자를 보냈다. 그럼 지금 이유는 뭐예요? 1분 후 답장이 왔다. 넌 내 아내니까.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비단으로 된 초대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우는 커피잔을 들고 앉아 있었고 흰 셔츠의 목 부분 단추는 풀려 있었으며 그 모습은 나른하면서도 숨막히게 매혹적이었다. 사람 마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심장을 가운데서부터 차지해버릴 것 같은 남자. 나는 초대장을 들어 올려 읽었다. Private Dinner Circle of Honor. 재계 상류층의 프라이빗 디너 모임, 투자 정치 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다. 저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단 3글자, 단호하고 간결하게. 준비할 거 있나요? 없어. 저녁 7시에 차가 데리러 갈 거야. 다 준비됐어? 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설마 진짜로 결혼 사실을 공개하려는 걸까? 그날 오후 스타일리스트 팀이 압구정 저택으로 들어왔다. 2벌에 가까운 드레스와 구두 가방 액세서리를 가득 가져왔다. 장 집사님이 간단히 말했다. 젊은 주인어른께서 편하신 걸로 고르시랍니다. 30분을 고민한 끝에 나는 샴페인빛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무릎을 살짝 넘는 길이 군더더기 없이 우아하고 몸매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디자인. 가벼운 메이크업에 잔물결처럼 부드럽게 웨이브진 머리 작은 귀걸이 한 쌍을 더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지우는 이미 서 있었다. 검은 벨벳 라펠이 달린 턱시도, 차림 완벽한 비율과 기품 있는 태도. 순간 도망치고 싶어질 정도였다. 그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눈빛에 거짓은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너무 티나요.
대답 대신 그는 손을 내밀었다. 가자. 오늘 넌 주인공이야.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머릿속이 새하얘해졌다. 파티는 한남동 프라이빗 클럽 루프탑에서 열렸다. 은은한 황금빛 조명잔 속에서 출렁이는 와인, 잔잔한 클래식 선율. 우리가 입장하자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쏠렸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 사장 새 신부라던데 원래 결혼하려던 집안 아가씨 아니었어. 더 어려 보이는데 명문가 출신 같진 않으는데?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봤다. 살짝 찡그린 표정, 불편한 기색. 그리고는 내 손을 풀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몸이 순간 굳었다. 그가 내 귀 가까이로 다가와 낮게 말했다. 걱정 마. 오늘 넌 누구의 배경도 아니야. 그날 밤 내내 그는 나와 5걸음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피곤해. 그만 갈까? 배고프지 않아? 하고 계속 내 상태를 확인했다. 마치 나만을 위한 경호원 전담 매니저, 헌신적인 가이드 같았다. 잠시 자리를 비워 루프탑 발코니로 나갔을 때 나는 가볍게 샴페인 잔을 들고 한강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자 백서연이었다. 잠시 발걸음이 멈추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눈에 띄었고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다만 그 시선이 조금 낯설었다.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농담 같으면서도 묘하게 날카로운 어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훈 씨가 너 정체하나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할인. 고개를 돌리니 강지훈이었다. 평소보다 얼굴이 몇 도쯤 차가워 보였지만 나를 바라볼 때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곧장 걸어와 나와 서연 사이에 서더니 서연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결혼식에 안 나와줘서 고맙네요.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눈이 커졌고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훈은 이어서 말했다.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한 건 내가 선택한 사람이 할인이니까. 그 목소리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마치 머릿속에 단맛 8ml가 한 번에 주입된 것 같았다. 서연은 가방끈을 세게 쥔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낮게 물었다. 오늘 힘들진 않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항상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는 옆을 흘깃보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맞아. 하지만 사람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너라는 걸. 심장이 또 한 번 이상하게 뛰었다. 방에 들어가기 전 장 집사님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전에 사진으로만 봤던 청록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함께 들어있는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돼. 네가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목걸이를 품에 안고 입술을 깨물었다. 큰일이다. 나 계약 결혼한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 그 파티 이후 지우는 눈에 띄게 더 바빠졌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하루에 얼굴을 보는 건 아침 식사 때 한 번, 그리고 밤에 내가 불을 끈 후 복도를 스치는 발소리로 한 번뿐이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계약 결혼인데 서로 붙어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날 이후 아무도 나를 대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지훈이 존재 자체로 분명히 못 박아두었으니까. 그날 오후 장 집사님이 말했다. 오늘 저녁은 멤버십 클럽에서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이 오신다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장소만 바뀌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 그러나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윤나경. 지훈이 유학 시절 소문이 돌았던 전 연인, 그리고 학벌 외모 능력, 삼박자를 고루 갖춘 여신 같은 인물. 그녀는 차가운 미인이 아니라 날카롭고 똑똑하며 대화가 유려한 스타일이었다. 정확히 지훈의 세계와 어울리는 사람. 나는 숨이 멎은 듯 서 있었다. 나경이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린 씨 맞죠? 사진은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시네요. 나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지훈이 들어왔다. 셔츠 소매 단추를 풀며 말했다. 미안, 차가 좀 막혔어. 그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잠시 멈췄다가 나경에게로 향했다. 여길 아직 기억하는구나. 나경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요. 예전에도 몇 번 왔었잖아요. 가시가 숨어있는 듯한 말이었다. 나는 물만 마셨다. 저녁 내내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나경이 이야기를 이끌었고 지우는 가끔 한두 마디 건넸다. 그녀는 대화 눈빛, 그리고 잔을 기울이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로 예전의 관계를 은근히 떠올리게 하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무슨 조용한 먹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처럼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제 앞 그릇에 반찬을 옮겼다. 말 한마디 없이 씹고 삼키기를 반복하다가 잠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의자를 밀었는데 윤나경이 불쑥 입을 열었다. 하린 씨 혹시 알아요? 그 해에 파리에 초대받았던 사람은 하린 씨 언니가 아니라 바로 하린 씨였다는 거.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나경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딱히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운명이란 참 묘하네요. 결국은 하린 씨가 지훈 씨와 결혼하게 됐잖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서 걸었지만 가슴속은 단단히 조여왔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가 먼저 꺼낸 주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귀에 들어온 건 나지막한 질문이었다. 강지훈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지훈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피하지도 감추지도 않는 눈빛이었다. 할 수 있죠.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나경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말 하린 씨 앞에서 할 줄은 몰랐네요. 지우는 대꾸하지 않고 대신 내 쪽을 향해 목소리를 한층 부드럽게 낮췄다. 다 먹었어요. 같이 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앞만 바라봤지만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다. 원래는 물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옛사람인가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채 약간 찡그린 눈으로 대답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좋아한 적 있었어요. 차가 길가에 멈췄다. 가로등조차 없는 어둑한 곳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난 비교당하는 거 싫어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미안해요.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하린 씨, 혹시 본인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깊고 단단한 눈빛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하린, 처음부터 그 자리에 다른 누구도 있었던 적 없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원했다면 하린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몸이 굳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선택해요. 하린 씨를 대신할 사람은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애초에 내 기준에 없었으니까. 가슴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무언가를 더 묻고 싶었지만 지훈이 손을 더 꽉 잡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지 마요. 하린 씨는 내 사람이니까.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화려하지도 사교적이지도 않은 얼굴. 윤나경처럼 빛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를 온전히 알아보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남자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아주 미세하게 나만이 느낄 수 있게. 그날 밤 꿈을 꿨다. 여름비가 퍼붓는 오후 젖은 운동화가 축축하게 발을 감싸고 앞머리가 이마에 들러붙었다. 길을 잃은 채 손에 쥔 지도는 빗물에 번져 글자가 흐려졌다. 두려움이 몰려와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을 때 따뜻한 손이 나를 감싸주며 속삭였다. 울지 마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악몽을 꿀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다. 이상한 건 그 꿈을 전에는 기억한 적이 없다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1층 식당에 내려가니 지훈이 벌써 앉아 있었다. 신문을 펼친 채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가 앞에 있었다. 나는 잠시 의자 옆에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요? 눈 부었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다. 그냥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잘은 기억 안 나요. 비가 오고 길을 잃었는데 누가 데려다 줬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커피잔 옆에 두었던 손가락이 순간 멈춰섰다. 점심 무렵 나는 서재로 향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책상 서랍 속 오래된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예전에 내 사진과 그의 메모장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이번엔 더 세심히 들여다봤다. 서랍 속 낡은 나무 상자, 안 오래된 수천맨 뒤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 오래전 저화질 휴대폰으로 찍은 듯 흐릿하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중학생 시절의 내가 있었다. 눈가가 붉게 물든 채 검은 우산 옆에 서서 젖은 교복을 입고 손에 구겨진 휴지를 꼭 쥔 모습. 그 옆에는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 잘 보이지 않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한 남학생이 서 있었다. 숨이 잠시 멎는 듯 했다.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이? 저녁. 그날 오후 나는 그가 퇴근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강지훈이 코트를 벗자마자 나는 곧장 계단 앞을 막아섰다. 그가 가볍게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일이야? 나는 손에 쥔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근데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때 넌 미열이 있었잖아. 집에 가자마자 며칠 내리 누워 있었어. 그는 여전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 그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시선을 낮췄다. 그날 이후로 널 다시 볼 수 없었거든. 근데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 맞고 울던 내가 그렇게 기억에 남았어. 그는 조용히 웃었다. 울어서가 아니라 울음을 꾹 참는 내 모습이었으니까. 숨이 순간 멎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처음엔 그냥 스치는 순간일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나이를 먹고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때의 확신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 그럼 왜 날 찾지 않았어? 그때 넌 전학 갔잖아. 그리고 항상 언니 뒤에 있었어. 무대에도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넌 분명 존재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목이 메었다. 그런데 그가 덧붙였다. 내 언니가 갑자기 사라지기 전부터 난 이미 네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그럼 언니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그때부터였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다. 내가 혹시 대체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온 건 우연도 강요도 아닌 오래전부터 이어진 기다림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내 방 앞에 섰다. 손에는 내가 전에 봤던 터키성 목걸이 한쪽이 들려 있었다. 말없이 다가와 내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잠금 장치가 목덜미에 닿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처음 널 봤을 때 비가 오고 있었어. 혼자 우산도 우비도 없이 서 있었지. 이번엔 네가 또 길을 잃더라도 혼자 두진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다. 그날 밤 비는 굵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스며드는 차가움과 묘한 거리감을 남겼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목에 걸린 터키성 목걸이를 감싸쥐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낡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수년간 나를 품어온 남자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 시각 강지우는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그러나 문장 끝마다 짧은 정적이 흘러렀다. 그가 오늘 내내 편치 않는 건 나 때문이 아니었다. 가족 때문이었다. 아침에 그의 할아버지인 강대현 회장의 회가변 초대장이 압구정 집에 도착했다. 강씨그룹의 창립자이자 과거 그에게 언니와의 약혼을 강요했던 장본인. 결혼 후 처음으로 나는 공식적으로 강씨 가문 앞에 서야 했다. 부담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압박감. 그는 억지로 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그의 선택이라는 걸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재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와. 지훈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다. 나는 다가가 생강차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일 저도 같이 갈게요. 그가 잠시 멈추더니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억지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저를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오래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내가 데려갈게. 밤이 되어도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소리를 들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했다. 방 안은 완전히 밝지 않고 한쪽 구석에 노란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 순간 지훈 씨가 들어왔다. 손에는 아직 덜 마른 부드러운 타월이 들려 있었다. 창가에 오래 앉아 있으면 감기 걸려. 그가 내게 타월을 내밀었다. 직접 말려주신 거예요, 응? 혹시 저 이런 대접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저 알아요. 뭐라고 하실지. 뭔데 원래 전례는 없는데 제가 오고 나서 다 예외가 됐다. 맞죠? 나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가 조용히 답했다. 맞아.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타월로 손을 닦았다. 내일 아마 많이 피곤하겠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느새 그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 그가 내 손을 잡거나 스치지도 않았지만 시선이 유난히 고요하고 오래 머물렀다. 마치 모든 감정을 그 눈 속에 담아두고 단 한 번의 순간에 터뜨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봐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 볼에 닿았다. 남아있던 빗방울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오래 바라보다가 못 버틸까봐. 어떤 눈빛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은 눈빛.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그럼 지금 제가 허락하면요. 그는 잠시 멈췄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키스해도 돼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눈을 깜빡이기만 해도 사라질 것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급하지도 불타오르지도 않았지만 너무 다정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는 나를 깨질 듯 소중하게 다루며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입술이 떨어진 뒤에도 그는 여전히 내 입가에 머물렀다. 처음 널 꿈에서 본 것도 이런 비 오는 밤이었어. 그의 낮게 쉰 목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꼈다. 그럼 지금도 저를 꿈에서 봐요. 그가 내 어깨를 살짝 끌어안았다. 이젠 꿈꿀 필요 없어. 네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참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다시 예전의 비를 만났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지도 낯선 거리에서 떨지도 않았다. 검은 우산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자 집에.
나는 한때 사랑은 마음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훈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뿐 아니라 이성도 행동도 시간도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사랑에 쏟아붓는다는 걸. 아침 일찍 아래층에서 달콤한 와플 향이 은은하게 퍼져와 눈을 떴다. 나는 먹는 것에 크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을 때마다 유난히 당기는 메뉴가 하나 있다. 바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은 와플. 그런데 이건 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고 우리 집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메뉴였다. 세수 후 거실로 내려가니 지훈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5초 정도 그대로 멈춰섰다. 그게 요리를 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 때문이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도 올린 팔 살짝 헝클어진 머리카락 진지하게 굽기에 집중한 표정. CEO라는 타이틀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집안일에 익숙한 남편 같았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본 지훈 씨가 고개를 들어 한마디 했다. 일어났어 와서 맛 좀 봐. 나는 다가가서 노릇하게 구워진 와플을 바라봤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울 것 같은 완벽한 굽기였다. 이거 언제부터 배운 거예요? 꽤 됐어. 근데 오늘 처음 하네. 너 때문에. 짧은 한마디에 와플보다 그 사람을 먼저 먹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그와 함께 양재동 화훼시장에 갔다. 누군가에게 줄 꽃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저택 뒷마당에 심을 꽃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나는 대충 보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훈 씨는 진지하게 안개꽃과 스타티스를 구분하고 있었다. 둘 중 하나는 작년에 네가 꽃집 앞에서 한참 서서 보던 꽃이잖아. 설마 작년에 내 머릿속에 위치 추적기라도 심어둔 거예요. 내가 반쯤 장난 섞어 묻자 그는 대답 대신 눈을 깊게 마주쳤다.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널 사랑하는데 그게 과하다면 난 더 이상 한계를 두지 않을 거야. 그 진지한 목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 밤 나는 먼저 그에게 백차 대신 홍차를 따랐다. 내일 큰 회의 있어요 처음이네. 네가 내 일정을 물어보는 거. 지금 내가 챙기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질투 시작한 거야? 아니거든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 말 안 해냈지만 그때 네 표정 딱 굳었어. 내가 반박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그럼 지훈 씨는요? 질투한 적 있어요? 있지. 언제요? 네가 드라마 남주 보고 멋있다, 믿음직하다 했을 때. 그날 밤 2시간 동안 못 잤어. 나도 그 사람처럼 정장 살까 고민했거든. 나는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다. 진짜 병이다. 맞아. 근데 원인은 너 하나뿐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 단순히 다정해서도 집착 어린 사랑 때문도 잘생겨서도 아니었다. 그와 있을 때 나는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늦은 밤 방으로 돌아온 내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은 남편이라고 불러줄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일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오늘은 미리 꿈꿔야겠다. 휴대폰을 품에 안고 대학 입시 전날처럼 가슴이 뛰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대체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사라졌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침부터 장 집사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급하게 들려왔다. 부인 오늘 아침엔 SNS를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요. 그 여자는 강지훈의 진짜 신부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켰다. 네이버 실검에 떠있는 대기업 재벌가 대역 신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스크롤을 내리자 비슷한 기사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백서연의 동생, 백할인, 1,000억 원 혼인의 대역 신부, 결혼식 당일 사라진 진짜 신부, 강지훈 속은 걸까. 손에 쥔 휴대폰이 점점 뜨거워졌다.
숨이 가슴 깊숙이 걸려 올라오며 목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행복해지려는 바로 이 시점에 터질 줄은 몰랐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지훈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놀란 기색도 분노도 없이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묻자 그는 낮게 대답했다. 아침에 봤어.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 일 당신한테 피해주지 않을까요? 그는 눈을 맞추며 말했다. 난 안 무서워. 네가 두려워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지. 그 순간에도 휴대폰은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발신자는 서연 언니. 하리나 미안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강 회장 쪽에서 일부러 흘린 것 같아.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지훈 씨를 바라봤다. 혹시 당신 집에서 날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부정의 말보다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외출하겠다고 말했다. 지훈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떠나려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떨어져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언론 가족 세상의 시선, 그런 건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나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 원치 않았다. 발길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목적지는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비행기 표를 샀다. 출국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지훈 씨의 전화가 울렸다. 받지 않았다. 곧 문자 한 통이 왔다. 네가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널 찾을 거야. 손이 떨렸다.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정문으로 나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공항 입구 쪽에서 검은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거센 인파를 거슬러 오고 있었다. 주위를 압도하는 눈빛으로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몇 초 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나를 껴안았다. 수많은 시선과 방송 안내음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하리나, 가지마. 그 순간 어린아이가 길 잃었다가 부모 품에 안긴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공항 밖에 세워둔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집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지는 거 두렵지 않아요. 널 잃는 게 더 무서워. 그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그때 할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혼해라.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혼을 원하시면 제 이름부터 족보에서 지우세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코끝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압구정의 집으로 데려갔다. 기자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훈 씨가 평소처럼 차를 우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맞은편이 아니라 내 옆자리에 앉았다.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하린 씨를 우리 집에 데려갈게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무슨 일로요? 정식으로 소개하려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지훈 씨에게는 흠이잖아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제 아내예요. 진짜 아내. 그날 밤 나는 오후에 쓰다 멈춘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세상이 전부 나를 틀렸다고 해도 지훈 씨가 나를 믿는다면 저는 남을게요. 보내자마자 답장이 왔다. 그럼 영원히 여기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흰색의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귀걸이를 고쳐 끼고 긴장으로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 뒤에서 다가온 지훈이 내가 서툴게 소매 단추를 만지는 걸 보고는 고개를 숙여 하나씩 채워주었다. 혹시? 이런 자리로 누군가를 데려간 건 처음이죠. 내 말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하린 씨 말고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확신과 결심만이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을 다 맞설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강가 서쪽 언덕 끝, 서울을 내려다보는 고지대에 자리한 강가의 저택.
서양식과 전통 궁중 양식을 절묘하게 섞은 3층 저택은 대문에서부터 대리석 복도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권위를 뿜어냈다. 문을 들어서자 수십 쌍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스캔했다. 지우는 말없이 내 손을 더 세게 잡고는 마치 선언하듯 나를 대리석 복도를 따라 대형 응접실 중앙으로 이끌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강 여사였다. 지훈의 어머니. 아들의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그녀의 표정은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며느리.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다른 사람 대신 들어온 거잖아. 양심에 찔리지 않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바로 끼어들었다. 그런 태도라면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아내라고만 부르시면 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강 여사의 시선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 아이가 누군지 어떤 배경인지 다 알고 있어. 네가 그 아이 때문에 온갖 뒷말을 듣고도 괜찮다면 계속해보겠다는 거니. 지우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누구의 대타로 온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하린 씨뿐이었어요.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그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툭 하고 쳤다. 지훈아, 우리 강가의 명예를 감정 장난으로 흔들지 마라. 저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더 이상 뒷말거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내라? 문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서연 언니였다. 붉은 드레스에 완벽한 메이크업, 마치 오늘을 위해 오래 준비한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 그녀가 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마음이 묘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그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시선을 지훈에게 옮겼다. 이게 뭐야? 장난이라도 치는 거야? 설마 대타였던 여자를 진짜로 결혼하겠다는 거야?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곁으로 와서 내 손을 다시 잡았다. 대타가 아니라 이미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린 씨야. 서연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네가? 사랑한다고? 그럼 이 모든 걸 왜 하는 건데? 지훈은 오히려 되물었다. 처음부터 내가 찾은 사람은 너가 아니라 하린 씨였어. 넌 너희 집이 이익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럼 그 여자는 뭐가 다르지? 결국 대타라는 건 똑같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음으로 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언니 말이 맞아. 나 예전에 대체품이었을지 몰라도 언니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은 적 없어. 언니가 떠났고 나는 밀려나왔다. 언니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나는 없었어. 이 마음, 이 결혼 내가 빼앗은 게 아니야.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을 뿐이야. 방 안은 숨 막히게 조용해졌다. 한참 후 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도 못했구나. 제일 차갑다고 여겼던 내 손자가 사랑 앞에서는 끝까지 가는 놈이었다니. 그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 녀석이 너를 선택했다면 오늘부터 너는 강자 사람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겁게 시렸다. 지훈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 누가 널 인정 안 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인정하게 만든다고. 차에 오르는 길에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오늘은 전쟁 같을 줄 알았는데 전쟁은 전쟁이었네. 근데 당신이 이겼어. 그는 가볍게 웃었다. 아니, 난 그냥 내 전리품을 지킨 거야. 평생 가지고 싶은 유일한 상이니까. 5월의 어느 아침 햇살이 꿀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고쳐 입었다. 화려한 장식도 반짝이는 보석도 없지만 부드럽고 단정하게 몸에 맞는 드레스였다. 우리 관계처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대신 세우지 않았다. 아무도 언니랑 비슷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억지로 이름을 바꾸라 하지 않았다.
나는 진짜 신부였다. 그가 선택한 유일한 사람. 그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어갈 사람. 지우는 압구정 저택의 뒤뜰에서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하얀 안개꽃이 가득하고 전구가 달린 긴 테이블, 그리고 내가 한 번쯤 듣고 싶다고 말했던 캐논인 D가 바이올린 선율로 흐르는 자리. 화려할 필요는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축복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했다. 드레스룸을 나서면서 심장이 크게 울렸다. 꽃길 끝 흰색 수트에 연회색 넥타이를 맨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듯 깊고 선명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주레의 목소리에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우는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번에도 처음은 아니지만 약지에는 반지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진심이 있었으며 모든 이에 인정이 있었다. 백하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지난번은 억지였지만 이번엔 내가 원해서예요. 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꽃을 던졌다. 누군가는 달콤하게,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축하를 건넸다.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너 알지? 네가 나올 때 강 사장님이 애처럼 웃더라니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마침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부드러운 눈빛과 살짝 올라간 입술은 세상 모든 게 의미 없다는 듯했다. 순간 나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늘 침착한 사람조차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사람이 빠진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불빛도 음악도 없고 달빛과 몇 마리의 반딧불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그날 기억해. 내가 대신 시집가던 날. 그땐 내 인생이 막장 드라마 될 줄 알았어. 그럼 지금은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장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로맨스였네. 그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다. 잘못된 게 아니야. 이제야 클라이맥스지. 앞으로는 너만을 위한 특별편이야. 우리는 화려한 신혼여행 대신 이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로 했다. 그 대신 지우는 시간을 내어 나와 함께 바닷가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예전부터 내가 마음이 지칠 때면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다. 강릉 안목해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나와 함께 안목항 수산시장에 갔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바닷가에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파도 소리와 함께 어민들의 경매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직접 시장 아주머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싱싱한 대하를 고르기 시작했다. 내가 웃으며 물었다. CEO가 새벽부터 시장 와서 아주머니들이랑 새우 쟁탈전 벌이면 이미지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손에 든 새우를 봉지에 넣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할인이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러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다음에는 더 많이 이겨올 거야. 어느 오후 나는 바닷가 한옥 게스트하우스 마루에 앉아 원고를 쓰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동해의 파도 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졌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스캔들에 휘말린 적도 대신 신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웨딩홀에 선 적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내가 선택한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를 들고 와 내 옆에 조용히 놓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 보여? 나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언니 대신 결혼식에 서게 된 여자 이야기요. 근데 결국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남편을 만나버린 거죠. 지우는 내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번째 결혼, 이번엔 사랑 때문에.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손등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나는 평생 단 한 사람만 결혼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너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누가 먼저 내 인생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옆에 남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운명이라는 걸. 지훈 씨 처음부터 저를 선택해줘서,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바꾸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